매주 화요일에는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장령군 조혜진입니다. 좀 기네요. 예. 두 분께서 지역구를 말씀해 주시니까 명절도 되고 해서. 예, 추석 민심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추석 민심을 정치인들은 그렇게 고향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때요? 김성환 의원님.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시기마다 밥상머리에 올라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예전처럼 뭐 그렇다고 딱 무슨 초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번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 번도 추석 때 고향을 안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추석에 못 내려가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이제 종식되기를 바라는 게 아무래도 이번 추석 밥상에 제일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께서는 지역구 가세요? 예, 저는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역구이니까 이 명절이 아니라도 매주 금토일은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명절이니까 내일 가족들 데리고 제가 직접 차를 몰아서 지역에 내려가게 되는데 추석 민심 말씀, 명절 민심 말씀 이제 하시니까 이게 그 평소에도 내려가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듣는데 그때는 만나는 사람 만나게 되고 같은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듣게 되니까 그 내용이 비슷해요. 생각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긴 편해요. 서로 죽이 맞으니까. 근데 명절 되면 전국에서 모여드니까. 그때는 좀 다르겠군요. 여론이 그렇죠? 다양한 여론이 이제 섞이니까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추석이든 설이든 명절 민심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지역의 뭐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지형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얘기들을 주로 들어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만나서 그러다 보면 또 추석 때 또 명절 때 보면 잘 싸우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그런 일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 가족들 간에도 대략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한꺼번에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향들을 다 알아서 다 그것 때문에 서로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얘기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결혼했냐, 뭐 왜 애 안 낳냐, 뭐 늘 포함해서 그런 얘기하면 혼나요 요즘에. 그런 걸 이제 요즘은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정치 부분도 그 서로의 이제 성향이 이제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굉장히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굉장히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치를 제일 싫다고 하고 정치에 제일 무관심하다고 하면서 실제 모여 보면은 또 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 직결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싫어도 관심 안 가질 수가 없고 좋으면 좋은 대로 이제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 싫으면 싫은 대로 마음에 담아두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번 추석에는 가장 그 지역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 얘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또 덜 모이기도 하고 활동도 제약이 있고 예년의 명절 같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좀 이제 며칠 전에 벌어진 그 공무원 피격 사건 그것도 나올 수 있고 또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이제 그 불기소 무혐의 처분 나온 거 그런 것들이 핫 뉴스니까 가장 가까운 뉴스니까 나오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부동산 이야기, 경제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다 절실한 문제들이니까 주로 그렇게 밥상에 오르겠다 싶네요. 김성환 의원님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빨리 거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이번에 실제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경제 면에서도 코로나 이전 경제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코로나 이전 경제로 가기는 어려워지고
이제 항공 산업이나 해외 여행 산업이나 이런 업종에도 영향이 커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게 주된 이 추석 이 밥상머리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석 이후에 대한민국의 방역을 더 잘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변화되는 경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되는지, 그게 아마 정치권의 큰 숙제가 되겠죠. 예년에 비해서 뜨겁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별로 안 모이니까. 안 모이니까. 예. 토론에 패널들이 적어서. 알겠습니다. 자, 이 추석 연휴 정말 재확산 없이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연휴가 마치고 나면은 이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감 기간에 뭐 항상 그랬어요. 뭐 의정 활동의 꽃이다 국감이. 이 국감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번 국감은 우선 일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뭐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거의 다 상임위마다 그 국정감사 계획서가 다 의결이 거의 다 끝났고요. 예. 뭐 증인 참고인 채택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부 안 된 부분들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 참고인을 부를 때 그 미리 불러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나중에 회의에 부르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국감 첫날 부를 증인들은 이미 다 의결이 끝내야 되고. 근데 그건 좀 더 의논할 거고, 전체적으로 과거의 국정감사에 비하면 규모도 적고, 왜냐하면은 그 참석하는 이 기관장들 또 정부 관계자들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코로나 국감이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감장에 들어가면은 바짝 붙어가지고 옆에 바로 밀착되어 있을 정도로 그냥 회의장이 꽉 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 관계자들 부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당장 의원들의 보좌진부터가 그 회의장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국감 진행하다가 확진 나왔다 이래가지고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감장에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장들이 장차관부터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감염이 있게 되면은 파장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번 이제 국감을 소위 하이브리드 국감이라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 국감장에 50인 이상이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출석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빠지고.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 전기와 석유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국감장에 나오는 사람과 이제 소위 온라인으로 언택트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같이 결합된 이제 하이브리드 국감을 치러야 되는 게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특징 같습니다. 각 기관마다는 국감을 준비하고자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각 의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가 하는 어떤 질문이라든가 증인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사화되고 이슈가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워낙에 300분 한 분 다 모두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집중돼서 나오는 뉴스는 몇 개 안 돼요. 또 그 뉴스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을 누구로 신청하느냐, 그리고 당시의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또 소품은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또 언론에서 이것만 또 쫓아가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정책이 중요한데 정책은 좀 어렵거든요. 또 정책은 뉴스에 잘 안 나오대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 뉴스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시청자들이 바로 이해되고 관심 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증인 참고인을 어떻게 하고 소품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 국감에서 한번 국회 스타가 국감 스타하고 청문회 스타인데 국감에서 스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번에도 조금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해서 뉴스는 탔는데 국민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EBS 팽수를 부른다든가 이런 거는 팽수는 국민 캐릭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팽수는 그전에도 외교부라든가 뭐 각 정부 부처 이런 데 막 그 많이 도전적으로 가서 공격적으로 가서 오히려 그 이벤트를 많이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면 저는
마다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펭수를 사랑하는 대중들이 예. 우리 펭수를 왜 국감장에 불러서 그 여론을 이제 의원들이 무시 못하니까 예. 예, 또 다행히 또 펭수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그러니까 출석 의무가 없는 예. 법적 의무가 없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오려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언론에 나온 저 증인 참고인들이 있는데 증인은 일부고 대부분 다 참고인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스러우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지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원의 지정을 요청한 의원의 이름은 기사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 20대 국회에도 선동열 전 감독, 예. 전 감독을 이제 증인으로 부르거나 또 백종원 씨 저희 상임위였는데요. 네네. 백종원 씨를 부르거나 해서 옛날에는 앙드레 김 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게 소위 합리적 선을 넘어서면 그게 튀는 행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 튀는 것이 당장에는 언론에 회자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에 잘 안 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본분인 이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게 네. 정책감사와 정부의 잘잘못을 잘 가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산업위에서 지금 3년 차거든요. 그 처음에 소위 지금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인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 특히 석탄 발전을 줄이기 위한 질문을 했는데 네. 그 전까지는 별로 그런 질문 자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벌써 이제 3년 차로 꾸준하게 하니까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석탄 투자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위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노력들이 쌓여야 대한민국이 실제로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조 의원님도 3선이시고 저도 재선입니다만 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는 게 네. 저는 길게 보면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대는 좀 바뀔까요? 상황이 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감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축소지향이 돼버리니까 규모나 네. 참석자들이나 또 거기서 이제 질문 답변하고 하는 것들이 요란하게 시끄럽게 이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려 가지고 조용히 차분하게 그 사람이 많고 저 언론이 꽉 차 있으면은 아무래도 네. 이제 달아오르는데 언론도 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용어대로 하면 풀 예. 기자들만 들어와서 취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언론사마다 모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예. 풀 단을 구성을 했고 취재하는 인력을 한정을 해놨죠. 예, 전에는 카메라가 빽빽했는데 카메라도 딱 대표 카메라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이번엔 과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네.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과거에 보면은 작년도 뭐 리얼돌 이런 게 좀 생각이 나고 그 전에 뭐 동물 막 나오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올해는 좀 그 리얼돌 가져오신 분 이번에 국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21대 국감은 좀 건설적이고 좀 많이 좀 우리 국민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감 되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정치와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통지문이 왔고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 사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후에는 좀 여야 간에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이번 사건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모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월북인지 아닌지 아직 명확하지 많지만 대개 이제 정부 당국은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예. 있고 그 월북을 서로 했다고 하더라도 비무장 상태였기 때문에 그 비무장 상태인 공무원을 이제 피격하고 또 그 피격 상태로 바다에 유실이 됐는지 아니면 불태워졌는지도 이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 자체가 생겼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과거에 북한은 그런 일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단 한 번은 아니죠. 예, 그 국가의 북측의 책임자가 사과를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사과를 한 것은 다행스럽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소위 진실 규명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 특히 그 공무원의 이제 시신을 찾는 문제도 있고 또 여전히 그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공동조사 요구를 한 건데 네. 저쪽은 각자 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그거를 조율하는 문제가 필요하고 또 차제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끊어진 통신선을 회복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남북이 극단적 대결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건 다행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실규명과 남북 관계 복원 이런 문제가 차제에 해결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네. 정부 당국에서 잠정적으로 월북으로 발표를 했던데 가족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월북이면 북한이 그전에는 늘 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기기는커녕 침입자라고 하고 네. 불법 침입자라고 하고 사살해버리고 시신 사체를 불태워버리고 그런 게 과연 월북이 맞았는가 그리고 월북이라고 북측에다가 이야기를 했는가 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월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법상은 월북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 월북한다고 놔두는 게 그 실정법상 허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북측에다가 그 사실을 한 6시간 전에 인지를 했고 또 3시간 뒤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네. 북측에다가 요청해서 빨리 돌려주라,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경위 모두가 국민들이 그걸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확인해야 되고 북측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지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북한에서 김정은 지금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역사상 이례적으로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이 1.21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 적은 있지만은 이례적인데 북한 사회에서 최고 존엄에게 그렇게 사과하게 만드는 아래 사람이라는 거는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예. 진짜로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 지시가 없었다면 아래 사람들 누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죠. 거기에 그 사과의 진정성이 반걸음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측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 시각에 알았으면서도 구조 지시를 안 했고 북측에다가 구조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안 하셨는지 또 사살당하고 소각당했다는 걸 알고도 그 회의를 본인이 주재를 안 하시고 네. 안보실장에게 맡기시고 또 주지 않았었으면은 회의 결과를 보고라도 받으셔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도 갖고 실망도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쪽 차원에서 또 진실이 밝혀지고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이게 과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북규탄 결의안 초반에는 여야 공히 이걸 채택해서 하자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는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최종 합의 실패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국방위 차원에서의 대북 이 규탄 결의안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통지문 이후에 그 본회의 차원의 국회 전체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내자고 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네. 그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 이제 대북 이 규탄 결의안을 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도 그 시신이 불태워졌는지 아니면 바다에 유실이 됐는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네. 뭐 등등 그리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됐는데 그 쟁점이 아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이 채택이 안 됐다고 저도 뭐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문구만 합의되면은 결의안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상황이?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 문구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문구 합의 자체도 예, 예. 그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그 채택됐던 규탄 결의안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운 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뜻을 표명하고 나서는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대대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높이 평가하고 네. 이례적이라고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냥 그걸로 사과했으니까 그냥 그걸 받아주고 끝내자는 분위기가 되고 네. 거기다가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은을 그 사과하는 김정은을 보고 계몽군주라고 뭐 이렇게까지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네. 국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 담겼던 취지 규탄하고 진상규명 요구하고 책임 추궁, 예. 재발 방지 요구하고 이거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 내부에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북 관계를 원만하게 잘 끌고 가려고 하는 건 하더라도 네. 우리 정부가 뭔가 재량을 가지고 북한하고 협상하고 돌파구를 풀어가려면 네네. 가장 큰 힘이 국민의 지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예. 북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의 이 처사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하면 힘이 안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깔끔하게 예. 대북 관계는 관계대로 하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정부의 대북 정책의 재량의 여지를 넓혀주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와투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도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5583님은 여당이 자꾸 김정은 사과했다는 걸 부각시키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0324님은 남북 간 통신이 다 끊겨서 유엔사 통해 연락도 오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의혹만 제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직 명쾌하게 모든 것들이 다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지금도 이제 시신 이제 수색 작업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조사하자고 우리는 요구하고는 있지만 지금 북한 쪽에서는 이제 각자 서로 조사해보고 그 결과를 취합해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이어가면서 대통령 해명과 진상조사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문 대통령 대단히 숭고하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돼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까 하는데요. 한 말씀 듣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김상원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이 그 월북을 하려고 했든 아니든 간에 안타깝게 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해야 될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왜 이런 일이 생겼겠냐라고 하면 이제 북한은 우리하고는 좀 방역 체계가 달라서 굉장히 방역 체계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 오는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엄격하게 심지어는 그때 이제 뭐 사살을 포함해서 엄격하게 단속하라고 이제 해놓은 게 있죠. 또 7월달에 이 탈북자가 다시 재월북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과잉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남북 간에 그 고인이 된 공무원한테는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진상규명이 이제 기본인 것 같고요. 진상규명 후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그동안 굉장히 이 뭐랄까요 경색되어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가야 될 근본적인 이제 평화 교류와 통일로 가는 길에 이제 남북이 다시 이 경제 교류와 평화와 특히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교류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는데 이게 뭐랄까요 아픈 교훈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이 아픈 상처가 잘 매듭되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께서는요.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공동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각자 조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거는 표류하게 된 경위 정도, 월북이냐 아니냐 이 정도지. 예.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서 이후에 벌어진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럼 그 해역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공동조사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자기들 해역에 우리 이 측을 들여보내는 것도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통지문에서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네. 뭐 변명만 하고 오히려 우리를 갖다 비판하는 그런 그 내용도 있었듯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는 걸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 자체도 부담스럽고 그뒤에 밝혀지면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안 할 것 같아서 이게 진상규명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한 명을 바이러스처럼 두려워해가지고 네. 바로 사살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북한 체제인데 그 직후에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뭐 금강산 뭐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예. 이게 도대체 이게 씨알이 먹히는 이야기인가 북한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의 몇 시간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저는 참 답답하고 네. 사과를 하셨다고 하지만 뭐 돌아가신 분이 거기서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는 차치하고 뭐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뭐 이유 불문하고 그냥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상당히 좀 조건적인 그 애도고 사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참 좀 지금 민심을 좀 빨리 좀 진정시키지 못하는 조치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당분간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현안 좀 두 분께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해온 검찰이 8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7, 8개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는 부담스러웠던 사건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장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그대로 밝히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한 달 동안 조사한다고 해도 결론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닌가 싶고 수사팀 꾸리는 것 자체가 장관의 인사를 또 이성윤 지검장을 통해서 인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까운 소위 그 그러니까 동부지검장이나 그 밑에 지검 차장이나 담당 부장이나 또 그 주임을 맡고 있는 부부장 검사나 심지어 수사관까지 그 흔히 추미애 장관 호위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수사하게 하면 그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수사하는 행태도 보면은 소환해놓고 네. 압수수색을 해요. 소환해서 조사하면 그 조사받는 그 추 장관 아들은 검찰이 뭘 관심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압수수색 먼저 하고 그 자료 가지고 소환해서 이제 신문하는 게 그 순서인데 소환해가지고 조사해서 이쪽에서 지금 증거 찾으려고 하는 게 뭔지 상대방이 다 알려줘 놓고 압수수색하면 며칠 동안에 그거 다 그러니까 그 증거 치고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네네. 식의 상식에 안 맞는 수사를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특검은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특검을 국정조사 안 하고는 예. 이거는 뭐 규명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네, 뭐 필요하면 저희가 여당이더라도 뭐 국정조사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건의 실체를 보면 그
이 추 장관의 아들이 예컨대 무릎이 실제로 안 아팠는데 아픈 척하고 수술을 안 받았는데 수술을 받은 척하고 이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무릎이 아팠고 수술을 받았고 1차, 2차 병가를 썼고 거기까지는 뭐 의혹의 문제가 없고 다만 이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예컨대 사전에 무단으로 부대에 신고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예컨대 개인 휴가를 받았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자체로. 다만 요 진실과 관련해서 이미 확인된 바 그 부대의 승인권자가 구두로 연락을 받았고 구두로 허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로는 굉장히 문제가 될 거리 자체 안 됩니다. 지금 마치 1년 전에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는 과정에서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남은 거라고는 고작 그 딸의 표창장 위조 여부 한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왜 야당과 보수 언론이 이 추 장관을 그렇게 공격하는가? 그게 그 아들의 이 휴가 연장권 때문인가? 사실상 우리 사회의 지금 마지막 기득권인 검찰 개혁 공수처의 출범 이것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전히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저는 뭐 더 이상 뭐 국민의 뭐 추가적인 문제가 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정치와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